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차 관세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이번엔 이제 첫 강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관세법의 기본 이해 여러분들 책의 5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보시면 이제 관세법의 기본 이해해서 1절에 관세와 관세법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죠. 우리 제목은 이 책에서 그냥 정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법령에 있는 관세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다 보니까 관세법이라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쪽에 가시면 이제 관세법의 전체 조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세법에 대해서 법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험에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들이 뽑아서 전문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셔서 먼저 이렇게 세 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령, 규칙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행령, 규칙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시행령과 규칙은 이제 법에 따라서 법에 있는 세부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로 시행령과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이제 뒤에 나올 테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은 우리 관세법 시행 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있는 주체들은 이제 대부분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체도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시행령에 주체가 대통령인데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두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다시 보시면 관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뭔지 아셔야겠죠. 그래서 관세는 국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관세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경제 상식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입 물품에만 부과하는 것이 바로 관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만 관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물리적으로는 우리나라 하면 이렇게 한반도를 얘기를 하지만 뭐 한반도 말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통과하면 이제 대한민국이고 이 선의 바깥은 외국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 물품이 외국에서 관세선을 통과할 때 이것을 바로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수입될 때 우리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관세법에 나오는 관세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책을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가로 2번에 관세 징수의 우선이 있습니다. 관세 징수의 우선이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관세를 징수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관세가 가장 우선이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 표 보시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은 그 옆에 보시면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관세는 다른 국세나 다른 채권이나 어떠한 뭐 채무가 있어도 그 채무에 우선해서 관세를 가장 우선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관세는 1순위다. 다른 뭐 국세나 채무나 다른 채권이 있어도 관세를 가장 1순위로 징수하게 된다라는 원칙이 우리 관세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 즉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의 대상이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우리 뭐 여러분들이 국세기본법을 배우시진 않지만 이쪽으로 와서 설명드리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를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동일한 순위로 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국세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 말도 사실은 길게 적혀져 있긴 하지만 관세는 1순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동일한 순위, 즉 1순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 3번에 보시면 내국세의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이쪽을 지우고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 담지, 계주, 교농 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는 부가가치세, 지는 지방소비세, 담은 담배소비세, 그 다음 지는 지방교육세, 개는 개별소비세, 주는 주세, 교는 교육세, 또 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은 이제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이것에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두 문자를 딴 이유는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내국세에 우선해서 관세를 부과징수하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기출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지, 담지, 계주, 교교농 이거를 외우셨으면 이제 어떤 것에 우선해서 관세법이 적용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체납된 내국세 등의 세무서장 징수입니다. 원래 관세는 우리 국세랑 관세로 크게 세금은 나눠집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세금은 국세라고도 하고 이제 내국세라고 하죠. 우리 내국세 뭐 이런 부지, 계주, 교교, 담지, 계주, 교교농 이런 것처럼 내국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국세는 뭐 여러분들이 내국세법에서 배우는 VAT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내국세는 말 그대로 한반도 내에서 걷는 세금이고 관세는 수입 물품에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국세와 관세를 크게 세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국세는 담당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내국세를 징수를 하고 부가 징수를 하고 대부분 이제 국세청장, 세무서장이 부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관세청이 따로 있죠. 그래서 관세청은 이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세무서가 아니라 우리 관세법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합니다. 세관장이 부가 징수의 주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이렇게 세금을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체납세 내국세에 대해서는 원래 관세를 걷어야 되는 주체는 관세청에서 세관장이 걷어야 하지만 체납 처분을 징수할 때는 편의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기셔서 6쪽에 보시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즉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내국세를 거둘 때 같이 관세를 걷는다라는 식으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책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알아두기 잠깐 볼게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내국세의 내국세 등만이 체납세였을 걸 이렇게 해서 내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체납된 내국세 등의 부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그래서 제척기간에
제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체납된 내국세 등의 합계가 1천만 원에 초과하였을 것. 그래서 1에 1천만 원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문자로 내재 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내국세 등만이 체납이 되고 제척 기간이 만료되고 1천만 원 이상일 것, 초과될 것 이라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내재 1에 해당이 되어야지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재 1 요건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알아두기는 이제 넘어가도 되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관세 부가 징수 환급의 등에 대한 규정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가상금, 가산세, 체납처분비의 부가징수 환급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있는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즉 관세법에 있는 가상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 가산세, 가상금, 체납처분비는 내국세에도 있는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세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부가징수 환급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 말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외우실 건 없고 이 말을 이제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보기가 나올 수 있을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관세에 대한 담보 규정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담보 규정 역시 내국세에도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국세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관세에서 특별히 담보 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국세 담보 규정이 있지만 관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른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내국세에도 있지만 관세법에 따로 정하고 있다면 관세법에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관세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세법을 딱 여러분들 펼치게 되면 법 1조에 관세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은 관세법의 부가징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물품의 통관 적정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 관세 수입 확보의 동그라미, 그 다음 국민경제 발전의 이바지 여기까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조금 이제 익숙해지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 관세법의 목적은 부가징수, 통관적정,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이 관세법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외우실 건 없고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부분만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괄호 2번에 관세법의 성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없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성격이 아닌 것은 이라는 뭐 문제가 나오거나 성격인 것은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설명을 좀 이제 참고를 하셔서 외우실 필요는 없이 이제 고를 수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조세법적 성격이 있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는 세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통관법적 성격이 있죠. 우리 통관이란 것은 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관세법에서 통관이라고 할 때는 수출, 수입, 반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출되고 수입되고 반송되는 절차를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관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형사법적 성격이 있죠. 우리 형사법에서 뭐 그 사람을 처벌하고 뭐 징역을 살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형사법에 다 있지만 관세법에서 뒤쪽에 보시면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관세범에 대해서 관세법을 어긴 관세범에 대해서는 따로 관세법에서 형사법적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법적 성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살 수 있게끔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사법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이제 국제법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관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수출 절차, 수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제법적 성격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상식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WTO, 세계무역기구나 WCO, 세계관세기구 또는 뭐 APEC, 요즘 뭐 아셈 이런 관세 기구들이 있어요. 관세와 관련된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제정하는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제 관세법에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들의 협정을 국내 법에 반영한 것이 역시 관세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제법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밑에 보시면 쟁송 절차법적 성격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뭐 민사소송을 할 때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법에서는 그런 심판이나 소송에 대해서 관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소송, 심판의 심사, 심판에 대한 것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쟁송 절차에 관한 것도 관세법에서 같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쟁송 절차법적인 성격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옆에 있는 거를 그냥 한번 읽으시고 익숙하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따로 외우실 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쪽으로 이제 넘겨보시면 관세법의 체계라고 해서 가로 3번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되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절에 가시면 관세 용어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법의 첫 장에서 용어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관세법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입과 수출이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는 수입, 수출 반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관세법상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수입,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그래서 괄호에 보시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이 괄호 부분을 좀 놓치고 가시거나 아예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문이 나올 때 대부분 이제 출제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그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괄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본다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를 내거나 틀린 지문을 낼 때 이 괄호 부분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괄호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239조의 언어에 해당하는 소비 사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39조는 이제 수입의 예외예요. 그래서 수입의 예외는 밑에서 보실 거고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에서 보시듯이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까지 해야 이제 수입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물품만 반입한다면 그것은 수입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게 됩니다. 반입이나 소비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FTA를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 의해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배에서 수산물을 잡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 자체를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배가 있는데 이게 미국 사람 배고 미국기가 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배 자체를 미국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배에서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만약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다. 우리나라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미국령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온 것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게 써 있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의 선박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올 때는 그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 제239조가 나와 있죠.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 즉 기역부터 리을에 나와 있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역부터 리을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기역 보시면 선, 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선용품은 배에서 사용하는 것, 기용품은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것, 차량용품은 국경 운송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량용품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선박이나 뭐 항공기나 차량에서 사용을 했다면 수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원활한 소비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니은도 이제 비슷한 경우이고요. 그 다음 니은 이제 끝쪽에 보시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것, 경유하면 이제 그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겠죠.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 통로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소비 사용하는 것도 수입으로 따로 보지는 않고 그 용도에 따라서 소비를 했다면 그냥 소비로 놔두고 따로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리을에 보시면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기역부터 리을의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기역부터 리을까지 좀 익숙해지셔서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하나 딱 집어넣거나 우리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근데 딱 문제를 내기 좋게 4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이제 다른 이상한 걸 하나 집어넣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역부터 리을을 좀 눈에 익숙하게 하시고 다른 보기가 나왔을 때는 그 보기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수입의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 수입으로 본다라는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에 따라 해당하는 외국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들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즉 수입이 적법하게 됐기 때문에 따로 이제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수입이 됐다는 것은 외국 물품이 반입되고 소비 사용되고 관세까지 낸 것을 이제 수입 절차의 끝으로 봅니다. 그런데 벌써 수입이 됐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역시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편물, 우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니은의 매각된 물품, 매의 동그라미, 그다음 디귿의 몰수된 물품, 몰의 동그라미, 그다음 리을의 통고 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통의 동그라미, 그다음 미음의 굳고 기속된 물품, 국의 동그라미, 그다음 비읍의 추징된 물품 해서 추의 동그라미 치시면 우, 매, 몰, 통, 국, 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들을 많이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1차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남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매, 몰통, 국추 이렇게 해서 수입의 의제로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즉 외국 물품을 나가게 하는 게 수출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출의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의제는 이렇게 6개나 있었는데 수출의 의제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편물만 수출의 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반송 등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통관은 수입, 수출, 반송
관세법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수출 봤으니까 이제 반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 보시면 의 국내 도착한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반송은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세선이 있으면 관세선에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나가는 것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은 대부분 이제 수출과 함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의 의제 역시 수출과 함께 규정하기 때문에 우편물만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즉 반송의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충은 넘어가시고 괄호 2번 보시면 통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환적이라고 나오는데요. 환적은 말 그대로 옮겨 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부분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물품을 옮겨 실는 것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배가 있다면 입국하는 배에서 출국하는 배로 옮겨 실는 것 이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복합 환적이 있어요. 복합 환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게 아니라 다른 세관이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가서 한번 들른 다음에 다시 옮겨 싣는 것을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면 우리 복합 환적에서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다른 세관으로 운송한 다음에 옮겨 싣는 것을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적과 복합 환적까지 정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운영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인은 뒤에서 다 배우실 거지만 동그라미 1번에는 특허를 받은 자, 특허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는 종합보세사업장에 신고를 한 자, 신고에 동그라미 쳐시기 바랍니다. 즉 특허를 받거나 종합보세사업장에 신고를 한 자를 운영인이라고 합니다. 운영인 자체가 이제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를 운영인으로 할 것인가도 우리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밑에 보시면 이제 외국 무역선 등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국 무역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 외국 무역기는 우리나라와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 내항선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운행하는 선박, 내항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를 이야기합니다. 네, 쉽죠? 그 밑에 보시면 선용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용품은 배에서 쓰는 것, 기용품은 항공기에서 쓰는 것, 차량용품은 차량에서만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용품을 보시면 음식,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소류용, 예비 부분품, 부속품, 직기, 기타 유사한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선용품인지 음식,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령 예비 부품, 부속품, 집기, 기타 유사한 물품 이렇게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두 문자로 써서 외우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진짜 쪼잔하게 문제를 낼 때는 어떤 게 선용품인가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선용품 등의 16년 기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16년 기출에 실제로 어떤 게 선용품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외워주시고 그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선용품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선용품의 세 번째 줄에 주의, 선용품은 외국 물품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즉 선용품은 내국 물품이든 외국 물품이든 상관없습니다. 즉 그 선박에서만 사용된다면 선용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기출 예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관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복합 한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여기가 틀렸죠.
우리 복합 판정은 옮겨서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옮겨 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선 동일한 세관이라고 해서 복합 판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고 좀 익숙해졌다고 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 관세법의 1차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두 문자로 외워두세요라는 부분만 외우시고 그다음 제가 읽는 부분, 동그라미 치는 부분만 좀 눈에 익숙하게 한다면 충분히 좀 수월하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관세법의 정의와 용어의 정의와 목적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관세법의 총칙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